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부동산 시장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제 옆에 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매년 2차례 정도 저희 기관에서 나오는 전망 리포트를 받아보신 적도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그 부동산 시장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김재경 소장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야말로 출연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리포트를 직접 쓰시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가장 사람들이 관심 많은 게 바로 미분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님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얘기했었던 6만 몇천 호? 네, 6만 2천 호였죠. 6만 2천 호 되면 좀 위험하다 네. 얘기했었는데 넘어가니까 위험하다라고 했지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조치를 취한다까지는 아니었고 10만 호까지도 각오한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계세요. 네. 현재 미분양이 위기다라는 말들은 정말 언론에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연결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심각하다라는 말들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현재 주택 미분양 물량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현재 전국에 75,438호 정도가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약 한 2배 정도 198.7% 증가한 상황이고,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약 0.1% 정도 상승을 해서 최다 미분양 재고 대비해서 약 45.6%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다 미분양이 언제였느냐라고 하면 지금 제가 표시해드리고 있는 이 시기 2008년 당시였는데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 시기에 약 한 16만 호를 조금 넘는 수준의 미분양이 산재해 있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적은 45.6% 수준인 7만 5천 호 정도 수준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언급한 위험선이 약 6.2만 호입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2019년에 직전 고점이 약 한 6.3만 호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보다 2019년보다 현재가 조금 더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신다면 6.2만 호를 넘어갔을 때 시장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아마 원희룡 장관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 수치가 7만 5천 호 정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미분양의 증가율 자체는 또 어떤가요? 꺾은 선으로 표시를 해드린 것이 전년 대비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변화율이 아니고요. 전년 같은 달 대비해서 얼마나 변화를 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미분양 통계가 집계가 된 것이 최초 집계가 1993년입니다. 1993년 이후로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변화율이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변화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지만 2008년 1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1100%, 그러니까 12배 정도 증가를 했었는데요. 2023년 1월 달에는 800% 정도로,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때는 단 한 번, 2008년 1월 단 한 번 요랬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지점보다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들어서는 사실 조금 요 기세가, 증가하는 기세가 조금 꺾이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보시면 요 수준을 넘었던 때가 아마 2003년, 4년 요 정도, 그리고 2008, 9년 요 두 시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속도가 조금 꺾였다라고는 하지만 이전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도 여전히 많이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라고 해석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분양 수치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해주셨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말씀 들어보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분양과 다르게 일명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우는 중공업 미분양은 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세요.
미분양이 늘어나는 수치 그리고 늘어나는 속도 대비해서는 최근까지도 사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었는데요. 최근 2023년 2월 달이 가장 최신 데이터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부의 준공업 미분양이 전월 대비해서 약 13.4%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한 셈인데요. 두 가지 기관에서 준공업 미분양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보시는 데이터는 국토부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동산 114라는 민간 사이트에서도 준공업 미분양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장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보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114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화를 해서 실제 정말로 준공 후 미분양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등기 데이터 같은 것들을 대조를 해서 확인을 하고 계시는데 부동산 114의 준공 후 미분양이 약 한 2만 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8천 호 정도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인데 최근 들어서 방향이 조금 달라요. 국토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월 대비해서 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부동산 114에서는 2개월째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토부의 준공업 미분양이 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시장이 워낙에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부터 어려웠던 사업장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준공업 미분양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부동산 114에서 준공업 미분양이 좀 어느 정도 최근에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1월 달에 정책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상당히 완화책이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분양 시장이 정말 좋았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진짜 악성 미분양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지금 보다 보면 미분양 수치 자체는 정말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네. 이 숫자가 결국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것도 중공업 미분양 수치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당연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분양을 하고 나서 약 시공 기간을 2년에서 길게는 3년 정도 잡게 되는데요. 미분양 수치가 현재 이렇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2년 혹은 3년 뒤에 준공업 미분양이 이 정도의 속도 혹은 이 정도 속도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중공업 미분양이 많지 않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현재 분양 시장이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초기 분양률을 보시더라도 지금 시장의 어려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눈에 띄는 수치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해 드리고 있는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입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가 22년 4분기, 그러니까 지난 분기 데이터인데 초기 분양률이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19년, 20년, 21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지어놓으면 팔린다라고 하던 것이 분양시장이었는데 지금은 30%라고 하면 초기에 팔리는 주택이 안 팔리는 주택의 절반밖에 안 된다. 안 팔리는 주택이 팔리는 주택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미분양 자체도 사실 체감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미분양 난다라고 떠들었던 둔촌 주공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청약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지금 현재 미분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방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약 한 50% 이상은 아마 수도권에 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인구 분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변에 찾아보시면 미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계신다면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아마 대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를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길에 횡단보도에 건널 때 보면 할인 분양 혹은 중도금 유예, 동호수 지정 이런 플랜카드를 쉽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구 지역 제가 역대 최대 대비해서 몇 %다 적어드렸는데 약 65.8%로 사실 가장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역대 최대치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구가 지금 역대 최대 대비 65.8%이기는 하지만
전월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역별로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가 조금 한번 살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주도는 역대 최대치 대비해서 140%, 그러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지역입니다. 다만 이 수준 자체가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를 계획 연도로 잡고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장기주거종합계획에서 또 장기적으로 주거종합계획을 세우려면 각 지역별로 수요를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수요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제주도의 지금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수요 대비해서 제주에서 그 당시에 공급됐던 수량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대비해서 공급량이 적었는데 미분양이 조금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기존 최대치를 경신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가장 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광주 지역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지역은 지금 역대 최대치 대비해서 5% 미만, 광주 전역에 600호 정도가 조금 살짝 넘는 그런 미분양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그러니까 2023년 1월 대비 2월 달에 미분양 증가율이 132%입니다. 약 2.3배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세종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월간 상승 증가율이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자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역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대구 미분양이 높은 거는 벌써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도 특히 주의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다면 어디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허그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미분양 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대구 지역 2023년 4월 4일 현재 허그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미분양 관리 지역 중에서 대구 지역이 요 지역들입니다. 지금 중구, 남구, 수성구 이런 지역들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같은 시도 내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시군구 중에서는 가장 개수가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울산광역시라든지 충북 음성, 충남 아산 홍성, 그리고 전북 정남, 경북 이런 지역들 일부에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들의 미분양이 유독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구와 가구 대비해서 해당 지역에 과거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있었고 이것이 얼마나 많이 미분양 물량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로 보고 있는데요. 인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장표에 제가 지역 내 분양주택 단기 재고 변화 모식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Y축은 재고축이고요. X축은 시간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별로 아주 세분화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단지들이 공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인구 대비해서 적정 재고라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에 따라서 결국에는 해당 지역의 적정 재고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모든 상품이 그렇듯이 재고를 하나도 쌓아놓지 않고 장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 재고라는 것은 일정 부분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분양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정 재고를 조금 더 초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연구자들마다 그리고 분석하시는 분들마다 뭐 서로 다른 수치를 적용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인구 대비해서 약 0.12% 정도를 적정 재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0.12%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딱히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앞서서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던 6.2만 호 정도의 미분양 물량이 전국에 분포를 하려면 지역별 인구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될까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우연히 찾게 된 수치가 0.12%니까 숫자 자체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인구 곱하기 0.12를 했을 때 그 수치보다 훨씬 많은 지역, 아니면 훨씬 적은 지역들을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지역명이 나와 있는 포항이라던가 대구 남구, 수성구, 그리고 충북 음성, 충남 천안
이런 지역들이 지금 인구수 대비해서 현재 쌓여있는 미분양 재고가 적정 대고 대비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수도권 인근으로 해서는 파란색으로 표시해드린 고양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수원, 안산 이런 지역들은 인구 대비 미분양이 조금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인구 대비해서 너무 많은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미분양이 쌓이는 건 거고 네. 반대로 현재 미분양이 있다 하더라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하면 조금 그렇게 우려할 만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석해 볼 수는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외지인 거래가 최근에 굉장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외지인 거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1월 달에 무순위 청약까지 풀리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청약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긴 했지만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무순위 청약이 전국적으로 열렸다라고 해서 사실 아직까지 지방 시장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미분양 재고 자체가 그 지방에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라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를 했을 때 외지인들이 그런 지금 현재 쌓여 있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소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지방에서도 서울청이 가능해진 상황이 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더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도 안 좋다라고 하는데 내 지방을 청약 받아야 돼? 차라리 서울 청약을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인구 대비했었을 때보다도 실제로는 그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있고 거기에 최종 종착지가 부동산이라고 판단을 하셨다라고 하는 분이라면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는 지방을 좀 더 공략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수요가 있고 그래도 가치가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서울 지역을 좀 더 중심적으로 보시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막 미분양이 쌓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공급이 줄어들 것 같다. 지금도 공급량이 지역에 따라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도 뭐 적거든요. 네.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 그런데 앞으로는 공급량이 더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사실 과거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아마 미래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시장을 보면 뭐 10년 주기 사이클설도 있듯이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치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질문에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장표는 미분양 물량과 공급 물량의 차이입니다. 여기서의 공급이라고 하면 분양 물량이고요. 공급 물량이 사실 상당히 좀 헷갈리게 쓰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공급 물량을 입주 물량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분양 물량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분양 물량에 한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한 분양 물량, 이게 이제 2001년부터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2001년부터 최근 2023년 1월까지 증가한 미분양 물량과 그리고 분양 물량, 이거는 12개월 이동 평균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분양 물량은 매월 상당히 많이 변동이 있고 그리고 계절별로 상당히 큰 편차가 있습니다. 봄이나 가을 때는 좀 분양 물량이 많은 편이고요.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12개월, 그러니까 직전 12개월 동안 이동평균을 하면 추세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2개월 이동평균으로 잡아봤고요. 그래서 그 두 수치를 교차상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결과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음해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인과관계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감이라든지 직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인과관계로 해석을 하실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상관관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음해상관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그래프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례에서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아주 회색, 그러니까 잘 안 보이게 제가 설정을 해놓은 선이 원래 공급량의 12개월 이동 평균입니다. 그랬는데 요거를 조금 더 연한 파란색, 두 줄로 표현되어 있는 연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것이 원래 위치에서 12개월 정도 당겨서 도식화를 한 거고요. 제일 위에는 전국 미분양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회색과 짙은 파란색 실선을 보시게 되면 어딘가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요거를 12개월 당겨서 보게 되면 증가할 때 감소하고 증가할 때 감소하는 추이, 증가할 때 감소하는 추이, 최근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 공급량이 감소하고 공급량이 증가하면 미분양이 감소하는 그런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오른쪽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최적 시차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최적 시차가 0에서부터 그러니까 같은 달과 같은 달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한 달을 띄웠을 때 쭉 해서 12달까지 1년까지 띄워봤을 때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즉 12개월 차를 두고 서로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네. 뭐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분양을 지금 하기보다는 좀 나중에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시점을 뒤로 미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아무래도 1년 뒤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분양 물량이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분양이 주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 집값은 어떻게 되지?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분양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는 또 어떤가요? 네, 지금 보시는 장표가 미분양 물량과 아파트 가격의 추이를 앞서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역별 전년 대비 아파트 가격 변화율 그리고 미분양 물량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개월, 그러니까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음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증가를 하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 현상이 지금까지는 나타나 왔다.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위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수도권 그래프인데요. 상관계수가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지방은 약간 0.512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수도권은 상관계수가 0.847 정도로 상당히 좀 높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방의 상관계수가 수도권보다 조금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추측을 해보자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급의 쏠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책에 따라서도 상당히 공급량이 변화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나타나는 미분양 물량이 이제 변동하는 폭이 크고 그러다 보니 가격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가격과 서로 갖는 서로의 상관관계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지금 미분양 숫자가 수도권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값 하락이 좀 눈에 띄는데 그러면 이 미분양 상승 추세가 계속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좀 계속 안 좋은 게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들도 역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도 한번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는 추이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주택 가격 변화율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박사님께서 계속적으로 상관관계가 그렇다는 거지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그동안의 지표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지표도 좀 더 디테일에 가면 아까도 지방으로 묶으면 너무 뭐 그냥 뭉뚱그려진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수도권이라고 했지만 우리 지금 미분양 물량이 집중적으로 쌓이고 있는 인천 지역 따로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는 역으로 분양 경쟁률이 뭐 높고 지금 미분양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지역별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시장 요인과 정책 요인으로 구분을 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최근에 주택 가격 하락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한번 먼저 살펴봤습니다. 금리가 기존 대비해서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2년도에 사실 금리가 많이 올라서 조금 다들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통위에서도 사실은 안정화를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하고 계시고 FOMC에서도 뭐 날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는 조금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비자들께서 기대하시는 향후 금리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현재 금리 하에서 어느 정도 주택을 소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들도 어느 정도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금리 수준 자체가 과거 10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뒤쪽에 보시는 그 막대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높았을 때가 지금 4%대 후반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요게 살짝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를 과거로 가서 언젠가 만나는 거를 보면 약 2011년, 12년 정도에 만나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과거 10년 동안의 기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 특히 뭐 30대, 40대 분들께서 지난 가격 상승기 동안 상당히 주택시장에 많이 진입을 하신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30대,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의 금리를 이렇게 쫓아서 보셨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실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최근에야 MZ세대 뭐 20대 분들부터 벌써 금리에 관심을 가지고 재테크를 열심히 하신다라고는 하지만 뭐 10년 전부터 이렇게 금리를 보고 계셨다라면 승자가 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만약에 대학을 다니시던 그때 시절부터 금리를 안 보셨던 분이라면 아무래도 사회에 나오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뭐 돈을 빌려야 되겠다 혹은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후부터 금리를 보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 기억에는 이 금리가 정상적인 금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요를 조금 위축시키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과거 기억을 가지고 지금 주택을 산다라고 했을 때 조금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요 심리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 심리가 2013년부터 조사가 되었고요. 2013년 1월 통계 발표 이후에 이전에 가장 낮았던 저점이 2019년 5월 달에 나왔던 76.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 1월, 2022년 말경에 70.2까지 떨어져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폭 상승을 해서 직전 저점을 통과를 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금리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수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과거 데이터 한번 살펴보았었을 때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1년 뒤에 공급이 크게 감소한다라고 설명해 주셨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미분양이 크게 쌓이다 보니까 공급도 감소하는 거 아니냐, 그건 또 공급 절벽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 뭐 작년 8월 달이었나요? 거의 270만 원 플러스 알파에 달하는 공급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시기도 했고 그 중에 이제 공공 물량도 있고 민간 물량도 있고 그 중에서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좀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던 것이 작년 상반기까지의 논의였고요. 작년 하반기 이후 계속해서 시장이 나빠지고 지금 미분양이 증가를 하면서 아마 시장 상황도 사실 상당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공급을 하고 싶을 때 공급을 할 수 있는 땅이 남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정부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땅을 지을 땅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택지 지정에 대한 통계 그리고 택지 공급에 대한 통계를 한번 봐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서부터 2017년도까지는 상당히 공급량이 적었던 시기입니다. 2009년 이후에 갑자기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원래
공급하려고 했던 택지들이 상당히 재고로 많이 쌓여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보금자리를 공급을 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택지 지정이 많이 됐었지만 그 이후에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2012년 이후로는 택지 지정을 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나올 정도로 대량 택지를 공급을 하는 것은 조금 이 시대에 안 맞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기조를 이어받아서 초기에는 지금 주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들 분들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시장이 조금 과열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라고 시장을 판단을 하셨었죠. 그랬는데 20몇 차례에 걸친 정책을 사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장이 잡힐 기미가 안 보이니까 공급을 하는 것이 정말 답인가 보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이렇게 정책이 선회됐던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이후에는 택지 지정이 상당히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것이 공급으로 이어졌느냐 하면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가 지정되고 나서 일부 또 보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고 뭐 관계기관 공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고 나서 약 한 2년에서 3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급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미분양 사정이 나아지고 실제로 그래서 민간에서도 공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재료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택지 개발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공급에 관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언론 기사들 보다 보면 착공을 안 한다,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라는 기사들로 도배가 되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가지 지표를 여기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인허가를 받고 나서 준공까지 이어지는 순차적인 데이터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허가 물량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파란색 네모에 이렇게 점점이 찍혀 있는 이 그래프가 수도권 그래프고요.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이 상당폭 줄어들었고 10년 평균 해서도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역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10년 평균보다는 살짝 많고 전년 대비해서도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시장의 관심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허가가 줄어들면 잠시 뒤에 착공이 줄어들게 되고요. 착공이 줄어들게 되면 분양이 줄어들게 되고 분양이 줄어들게 되면 2, 3년 뒤에 준공까지 줄어들게 되는 역할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준공은 아직까지 그렇게 인허가가 줄어드는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줄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0년 평균 대비해서도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요. 이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줄어들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확실히 실제 데이터도 보다 보면 상식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미 착공해서 공사 중인 물량들을 갖다가 분양으로 갖다 밀어내는 거니까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데 시행사라든지 시공사라든지 보니까 이거 분양 시장 너무 안 좋은데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어. 인허가를 안 받게 되고 그리고 기존에 인허가를 받았었던 물량조차도 조금 착공 시점을 뒤로 미루든가 아니면 우리 이거 포기하자 하면서 아예 착공을 안 해버린다든가 미분양 물량이 쌓이게 되면 1년 뒤에 분양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분양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또 분양 시점부터 2, 3년 뒤에 공급 물량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꾸 미분양 각오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원래 국토교통부를 각오를 하는 곳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할 곳이잖아요. 연구원님이 보셨을 때 이런 미분양 사태를 조금 원만하게 연착륙이든 아니면 조금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식의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작년 초부터 취임을 하시고 나서 대폭적으로 주택 규제가 완화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1주택자들께서 교체하는 수요들까지도 주택시장에 포섭을 하고자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정책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까지도 혹시 조금 시장에 한번 들어와 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도의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분양 재고가 줄어드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설문조사 결과 세제 지원 부분이라고 응답이 나왔습니다. 업계 종사자분들 그러니까 건설사 그리고 시공사 그리고 개발업체 그리고 공인중개사 분들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실효성이 가장 높다고 표현된 세제 지원에는 취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혹은 일시 면제 그리고 재산세나 종부세 감면 혹은 미분양 펀드나 리츠 세제 지원 같은 세부 정책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동성 지원 부분이 아무래도 좀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LTV나 DTI 비율 조정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조정해주고 기준금리를 낮춰서 결국 전반적인 대출금리를 조정해주는 부분 그리고 과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미분양 물량 특히 지어지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한다라든지 채권입찰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채권입찰제 같은 것들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가장 큰 건 세제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 입법으로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어느 정도 여야의 합의라든지 그리고 당정청의 합의 이런 것들이 조금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이런 세제 규제 같은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미분양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세제 지원 정책이라든지 유동성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네. 실제로 다주택자 중과 유예도 좀 더 해버리고 아예 보다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중과 자체를 좀 더 폐지해 버리도록 하겠다. 취득세 중과를 갖다가 좀 더 완화한다든가 종부세 중과를 완화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게 법이다 보니까 여야 합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유동성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해당 부분에서는 좀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사실 지금 LTV나 DTI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완화가 돼서 실수요자들께서도 어느 정도의 규모를 빌리셔가지고 주택을 구매를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해진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남아있는 게 DSR이죠. DSR은 사실 금융 안전성 측면에서 건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은 저도 100분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DSR 자체가 사실은 지금 높지가 않다 보니까 실제로 LTV가 완화가 돼서 조금 더 빌릴 수 있겠지라고 하고 은행에 방문하셨지만 DSR 문턱에 막혀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량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상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DSR을 소폭 이제 완화를 해보고 시장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조금 더 완화를 해보는 그런 방향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미분양 관련해서 우리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님과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투미TV를 시청하실 수도 있는 정책 입안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설업체도 어렵고 뭐 시행업체 모두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그러니까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업체가 어려운 이유는 굉장히 자명하죠. 지금까지 시공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수요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할인 분양이나 아니면 중도금 유예, 잔금 유예 이런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구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시행사 측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허그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이런 미분양 관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위축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혹은 미분양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이런 지역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기를 좀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미분양과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본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 현재 시장을 갖다가 판단하시는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